12강의 시작하겠습니다. 교재 119쪽 펴시면 되고요. 자, 올바른 국어 생활에서 마지막 부분이죠. 우리말 답지 않은 표현에서 영어 번역투, 일본어 번역투를 자연스럽게 고치는 거죠. 우리 영어 번역투나 일본어 번역투는요. 시험에 뭐 아주 다양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특히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영어 번역투에서 have a meeting 직역한 거죠. 회의라는 것은 소유의 대상이 아니라 행위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의를 갖겠습니다 보다는 회의하겠습니다. 뭐 회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쓰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다름 아니다 같은 경우에 이 다름이 차이라는 뜻인데 차이 아니다라는 게 자연스럽지 않죠. 그래서 차이가 없다라는 뜻으로 뭡니까? 다름없다. 성각자나 다름없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문제 좀 모아서 보죠. 1번 보시면 호응이 자연스러운 거. 우리 보통 호응이라고 했을 때는요. 주어 서술어, 그 다음에 목적어와 서술어, 그리고 부사어와 서술어 중심으로 보시면 되죠. 1번 보세요. 내가 강조하고 싶은 점은 가졌다. 관형형 명사기 때문에 가졌다는 것이다. 이렇게 써줘야겠죠. 가졌다는 점이다. 안 되고요. 그 다음에 2번에 좋은 사람과 대화하며 함께한 일은 즐거운 시간이었다. 관형형 명사, 관형형 명사기는 한데 일이 시간이었다가 의미가 대응되지 않습니다. 의미가 성립하지 않죠. 그 다음에 3번은요. 내 생각은 결정했다. 생각이 결정하는 게 아니죠. 말 안 되고요. 4번에 그는 내 생각이 옳지 않다고 여러 사람 앞에서 말을 하였다. 그는 이렇다고 여기에서 말을 했다. 문제 되는 거 없습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쉽죠. 그 다음에 2번 패턴 같은 거 한번 보세요. 그죠? 자, 고쳐쓰기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얘기하고 있고요. 오히려 이렇게 그죠? 고친 형태를 내용으로 주면 대응시켜서 보기가 훨씬 편하죠. 기억 같은 경우에 보면 우리 방학 기간 동안 이래서 이미 봤던 예문이기도 해요. 기간 동안 의미가 중복되니까 뭐예요? 공사하는 동안으로 고쳐 쓰는 거 맞고요. 니은은 방금 봤던 거네요. 회의를 갖겠습니다가 번역투니까 회의하겠습니다로 고쳐 쓴다. 맞고요. 그다음에 디귿 같은 경우에 열려 적어요. 열다의 피동전미사 리, 그 다음에 뭡니까? 통사적 피동을 만들어주는 어지다까지 결합한 거기 때문에 리만 결합한 형태 해가지고요. 열려 이렇게 고쳐 쓰는 거 맞죠? 그 다음에 리을은 보세요. 지난번 검찰은 그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라고 했을 때 이거는 시키다로 굳이 고칠 이유가 없습니다. 잘못된 거죠. 구속했다. 그죠? 하다 붙여서 자연스럽기 때문에 얘를 그대로 쓰는 게 좋아요. 그래서 4번이 적절하지 않은 거고요. 네, 문제 3번 보시면 다음에 해당하는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거죠. 그러면 여기 지금 의미의 중복이 나와 있고요. 의미 중복이 아닌 거 찾으면 되겠네요. 1번부터 보면 형부터 먼저 해라라고 해가지고요. 출발점, 그 다음에 우선성 중복되죠. 그래서 요거 사례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오로지 빵만이라고 했을 때 한정하는 의미 있기 때문에 얘도 들어가죠. 그 다음에 3번에 발언자마다 각각이라고 했을 때 낱낱이 뭐 하나하나 의미가 중복되죠. 사례에 들어가고요. 4번에 발을 뿐더러에는 바르다에다가 리을 뿐더러 첨갈 때 쓰이는 어미고요. 무척은 강조하는 부사적으로 해서 의미 중복되는 범주가 없어요. 그래서 4번은 발음 문장이 되는 거죠. 즉 잘못된 사례, 의미 중복의 사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4번에 어법상 맞는 거 물어보고 있고요. 한번 가보죠. 자, 금융당국은 내년 금리가 올해보다 더 오를 것으로 내다보면서 대출 이자율이 2% 이상 오를 것으로 예측하였다. 아무 문제 없는데요. 그다음에 2번에 작성 내용의 정정 또는 신청인의 서명이 없는 한번 가보죠. 얘는요 조금 복잡해요. 일단 정정과 서명 두 개 묶어서 없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작성 내용의 정정이 없다라는 게 말이 안 되지는 않아요. 근데 작성 내용의 정정이 없는 서류가 무효다? 내용상 봤을 때 작성 내용을 정정하거나 신청인의 서명이 없는 서류가 무효가 되는 게 적절하겠죠. 그래서 얘는 내용 구조까지 봐야 되는 거죠. 3번에 12월 중에 한중 정상회담이 다시 한번 열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나오네요. 이중 피동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물론 띄어쓰기를 묻는 것은 아닌데요. 그죠? 보통 우리 왜 한 번 같은 경우에 이것도 다시 한 번, 다시 두 번 이렇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죠? 이렇게 붙여 쓰는 게 적절합니다. 양쪽으로 다 봐야 되죠. 그 다음에 4번은 보세요. 그의 목표는 주어죠. 목표는 축구 선수가 되는 것이었고 그래서 단 하루도 연습을 쉬지 않았다. 근데 지금 연습을 쉬지 않은 주체가 목표 자체가 연습을 쉬지 않은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주어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죠? 한번 보시고요. 정답은 1번입니다. 아무 문제 없고요. 자, 5번은 포인트 잡을 수 있죠. 그죠? 지금 보니까 쓰임이 옳은 거 묻고 있고요. 다 뭐가 붙었어요? 시키다가 붙어 있네요. 그러면 바꿔보면 되죠. 뭐로요? 하다로. 그래서 1번에 그는 김 교수에게 박군을 소개했다. 그러면 소개했다 자연스러우니까 쓸 필요 없고 그다음에 2번에 돌아오는 길에 병원에 들러 아이를 입원했다. 말 안 되죠. 입원시켰다 그대로 쓰는 게 맞네요. 3번에 생각이 다른 타인을 설득한다는 건
역시 고쳐야 되고요. 4번에 우리는 토론을 거쳐 다양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한다. 말 되네요. 한다로 쓰는 게 적절하겠죠. 시키다 붙은 말이 나오면 우리가 하다로 바꿔서 어떤 게 자연스러운가 점검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48이죠. 이제 올바른 국어 생활 관련해 가지고요. 표준 언어 예절과 관련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실질적으로 이게 더 유용하죠. 경어법. 우리가 이제 앞에서 문법 체계에서요. 높임법 배웠지만 일상생활에서 뭐 인사말 포함해서 이런 것들 적절하게 구현할 수 있는가 물어보는 거죠. 자, 앞존법은요. 기본적으로 우리 가족이나 친지 간에만 적용되는 거고요. 그죠? 친인척 간에. 그리고 앞존법이라는 것은 청자가 문장의 주어보다 높을 때, 즉 예를 들면 할아버지께 아버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아버지를 높이지 않는 건데, 다만 원칙적으로 지키기가 부담스럽기 때문에 부모보다 윗분일지라도요 나보다 어른일 때는 높이는 것을 허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할머니 어머니가 진지 잡수시라고 하였습니다. 앞존법의 원칙을 지킨 거고요. 어머니가 일단 나보다 어른이기 때문에 할머니 어머니가 진지 잡수시라고 하셨습니다도 허용이 되는 거예요. 둘 다 맞는 거죠. 조부모가 손주에게 자녀를 언급할 때, 그러니까 손주의 아빠 엄마에 대해서 얘기할 때, 물론 조부모니까 그죠? 자기 아들 딸을 높일 필요는 없는데 교육적 차원에서 시를 넣는 것도 허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태야 어머니 좀 오라고 해라도 되고요. 기태야 어머니 좀 오시라고 해라. 교육적 차원에서 이렇게 쓰는 게 가능하다는 거죠. 두 개 다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2번에 직장이나 사회에서의 경어법,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앞존법은 가족이나 친인척 간에만 쓰는 거예요. 직장은요 상호 존중이 바탕이 되는 사회이기 때문에 앞존법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차장이 물론 부장보다 직급상 아랫사람이기는 하지만 전달했습니다. 이렇게 앞존법 쓰지 않고요. 언제나 서로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김 차장님이 이 자료를 전달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써야 되고요. 마찬가지죠. 그리고 직급에 상관없이 언제나 높이는 거예요. 상호 존중이 바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부장이 차장에게 직급상 과장이 부장보다도 아래고 차장보다도 아래지만 김 과장 외근 나가셨습니까? 라고 해가지고요. 서술어 쪽에 시 넣어서 높이는 게 기본입니다. 외근 나갔습니까? 이렇게 쓰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죠? 네, 조심하시고요. 그러면 3번의 간접 높임법. 우리 주치 높임의 일종인데, 그죠? 우리가 주어를 간접적으로 높이는 거죠. 그래서 직장에서도 쓰는 게 맞아요. 가정에서는 물론이고. 자, 부장님 오늘 넥타이가 멋지시네요. 이렇게 쓰는 거 되고요. 다만 우리가 이 간접 높이 관련해 가지고요. 계시다의 쓰임은 조심하셔야 되는데, 계시다는요. 사람 주어를 직접 높일 때만 쓰는 거고요. 간접적으로 높일 때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장님의 말씀이 계시겠습니다. 말씀 자체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이렇게 쓰는 게 적절하다는 거죠. 그죠? 우리 교재에 쓰여 있습니다. 제가 최대한 많이 단순한게 하는 요소 말고는 PPT로 담아놨기 때문에 뭐 교재 없으신 분들도 잘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뭐 사서 보세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시고 그죠? 예. 제가 정식으로 출판 못한 지도 벌써 꽤 됐네요. 25년에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물론 여러분들 걱정하실 건 아닙니다. 예, 걱정하실 건 아니고 뭐 제 삶이니까요. 어떻게든 뭐 입에 거미줄 치지는 않겠죠. 그죠? 예. 이게 오늘 카메라 보니까 오늘따라 더 피곤해 보이죠. 제가 오늘 토요일이에요. 지금 토요일에 찍고 있는데 오늘은 오전 수업이 있어서 새벽 6시에 일어나서 움직여야 됩니다. 6시 일어나서 30분 씻고 나가서 일하고 이제 수업 끝나고 오후에 들어와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잠깐 쉬고 그래도 더 미룰 수 없어서 이거 찍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만족스럽지는 않으시겠지만 그죠? 제 나름대로는 정말 시간 쪽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예. 오늘따라 더 못생겨 보이기는 하네요. 이게 피로가 누적돼서 그래요. 내일 또 찍을 겁니다. 일요일이지만. 자, 간접 높이법 사용의 제한 우리 알고 있죠. 주문한 대상이라든가 물건의 가격은 뭡니까? 간접적으로 높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손님 주문하신 녹차 주문한 대상이잖아요. 주문하시는 손님의 행위를 높이는 거니까 괜찮은데 녹차 자체를 나오셨습니다라고 쓰면 안 되는 거죠.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사이즈가 품절이십니다. 뭐 상대방이 원래부터 갖고 있던 사이즈가 아니기 때문에 품절입니다. 이렇게 써야 되고요. 포장 이수요가 아니라 포장해 드릴까요?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격 같은 경우도 뭐 1,000원 되십니다. 69,000원
9,000원 되십니다. 높일 이유가 없죠. 69,000원입니다.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4번의 말씀은요. 여러분들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 높임말의 의미도 있고요. 자기의 말을 낮출 때도 쓰입니다. 그래서 타인의 말을 가리킬 때는 말씀이 높임말이고요. 자신의 말을 말씀이라고 할 때는 상대방에 대해서 낮춰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의 말씀대로 높임말 되고요. 아버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도요. 자기의 말을 낮춰서 표현한 걸로 맞는 겁니다. 그 다음에 3인칭 제기대명사 중에서 자기와 당신 보셔야 되는데요. 그죠? 우리 왜 어른을 제기대명사로 높일 때는요. 자기가 아니라 뭡니까? 당신이라고 써야 되죠. 그래서 할머니께서는 당신의 손으로 직접 이부자리를 계신다. 이렇게 쓰는 게 적절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다와 뵙다. 우리 왜 자신보다 웃 어른을 만날 때는 보다가 아니라 뭘 쓰는 겁니까? 뵙다를 쓰는 거죠. 교수님 연구실에서 교수님을 직접 보고가 아니라 직접 뵙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한국인이면 이런 경어법은 익숙할 겁니다. 자, 다음에 물어보다와 여쭈어 보다 같은 경우에 우리 왜 역시 웃 어른에게 질문할 때는 묻다가 아니라 여쭈다를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부모님께 어른이니까 여쭈어 보고 그 다음에 사장님 저에게 쓸 때는 윗사람이 자신한테 물어볼 때는 여쭈다라는 표현 쓰는 게 아니죠. 그래서 저에게 여쭈어 보셨더니 아니라 저에게 물어보셨던 내용을 검토했습니다. 이렇게 쓰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8번에 우리와 저희. 여기 핵심은 뭐냐면 저희가 이제 낮춰서 표현하는 공손한 표현이기는 한데 상대방도 관련돼 있을 때는 저희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을 강제로 낮추는 셈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럴 때 저희 회사 제품은 괜찮아요. 그죠? 반면에 독도는 저희 나라 이렇게 쓰지 않죠. 나라는요 언제나 모두가 포함되어 있는 대상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로 고정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거죠. 같은 회사 사람들끼리 얘기할 때 저희 회사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상대방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야단과 꾸중 요거 보시면 우리 왜 혼날 때 그죠? 야단 맞았다 이런 표현 쓰는데 예의 어긋난 거고요. 관습적인 거니까 그냥 받아들이셔야 돼요. 야단은 꾸짖는 입장에서 그러니까 어른 입장에서 아랫사람을 혼낼 때 쓰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랫사람 입장에서 혼날 때는요. 야단 맞다가 아니라 뭐 걱정을 듣다, 꾸중을 듣다, 꾸지람을 듣다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이를테면 자, 어머니는 야단을 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쓰는 건 맞고요. 혼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야단 맞았다 쓰지 않고 이렇게 걱정을 들었다, 꾸중을 들었다, 꾸지람을 들었다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자, 다음에 이것도 10번도 중요하죠. 우리 기본적으로 수고와 고생은요.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격려할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대신에 감사합니다를 쓰는 게 적절하죠. 이를테면 부장님 일부러 여기까지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부장님은 자기보다 윗사람이니까 이런 표현 쓰지 않고요. 여기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쓰게 되는 겁니다. 왠지 좀 감사합니다만으로는 좀 부족해 보일 때 있죠. 그래서 이럴 때 쓸 수 있는 게 또 그죠? 뭐 부장님 오시느라 애 많이 쓰셨습니다. 이게 예전에 국회직에서 출제했던 거기도 한데요.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자기보다 윗사람에게는 수고했다, 감사하다 이런 표현 쓰는 거 아니고요. 애 많이 쓰셨습니다. 아니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쓰는 게 적절합니다. 자, 실제로 문제 나오는 패턴 한번 보죠. 높임 표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1번 보니까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 했을 때는 자기의 말을 가리키는 거니까 낮춤말이죠. 그래서 그대로 써야 돼요. 말로 바꾸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2번에 혜정아 할아버지께서는 생전에 당신의 장서를 진짜 소중히 여기셨어. 그래서 당신 할아버지를 높이는 제기대명사기 때문에 그죠? 이건 쓰는 게 적절합니다. 그 다음에 3번에 남에게 말할 때 자기와 관계된 부분을 낮추어서 저희 학과, 저희 학교, 저희 회사는 괜찮은데 나라는 저희라고 쓰는 경우가 아예 존재하지 않죠. 언제나 한 단어로 우리나라 이렇게 쓰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만원이세요. 품절이십니다. 주문한 물건이나 가격 자체는 간접 높임법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쓰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세요나 십니다는 새로운 표현 방식 아니고요. 틀린 표현이 되는 겁니다. 확인하시고요. 자, 49 한번 보죠. 표준 언어 예절에서 이제 일상생활 속 인사말 같은 것들, 인사말이죠. 인사말 아니고요. 자, 일단 자기소개할 때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권기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권기태입니다. 이건 뭐 너무 일상적이죠. 하지만 시험에 나왔다는 거 근간에. 자, 그다음에 우리 왜 요즘에 잘 쓰는 인사말은 아닌데요. 자신의 성이나 본관을 소개할 때는요. 그죠? 저는 안동권 씨입니다가 아니고요. 저는 권가, 안동권가입니다. 이런 식으로 쓰게 되죠. 이번에 부모님 언급하며 자신을 소개할 때 핵심은 이거죠. 홍자, 길자, 동자가 아니라 성에는 자 붙이지 않아요. 그래서 홍길자, 동자이십니다. 홍길자, 동자 쓰십니다. 이렇게 쓰게 되고요.
2번 같은 경우는 오히려 쓰지 말아야 되는 표현들을 한번 봐야 되죠. 그래서 이를테면 만났을 때, 그죠? 뭐 이런 표현 쓰면 되고요. 굿모닝 기억한 말투 같은 거 안 쓰는 거예요. 좋은 아침, 좋은 아침입니다. 이거 뭐 드라마에서나 보는 거죠. 그다음에 퇴근할 때도요. 이런 표현 쓰면 되고요. 먼저 실례하겠습니다. excuse me 같은 표현. 실례한다라는 건 예의에 어긋난다는 건데 자연스럽지 않죠. 그래서 안 되고요. 그다음에 3번의 전화 예절. 이것도 시험에 상대적으로 잘 나오는 거죠. 전화가 잘못 걸려왔을 때 전화 잘못 거셨습니다가 아니고요. 아닌데요. 전화 잘못 걸렸습니다. 아닙니다. 전화 잘못 걸렸습니다. 이렇게 써야 되는 거죠. 상대방의 실수를 직접적으로 지적하지 않는 게 좋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화 끊을 때 이런 표현 쓰면 되고요. 다만 쓰지 말아야 되는 거 들어가십시오. 들어가세요. 이런 표현은 쓰지 않습니다. 그죠? 일단 이런 일상생활 속 인사말 같은 경우에 관습적인 범주기 때문에 권장하는 거, 시험에 나오는 거 중심으로 쓰지 말아야 되는 표현들 잘 정리하셔야 되고요. 자, 문제 한번 가보죠. 표준 언어 예절로 바람직하지 않은 건데요. 1번 아닌데요. 전화 잘못. 아이고 바로 나오네요. 거셨습니다가 아니라 전화 잘못 걸렸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나머지는요. 그죠? 뭐 사람 바꿔줄 때 잠깐 기다려 주십시오. 바꿔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찾는 사람이 없을 땐 꼭 남길 말씀이 없는지 물어봐야 되고요. 전화 끊을 때 들어가십시오. 들어가세요만 안 쓰면 되죠. 잘 알겠습니다. 이만 끊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런 말들 충분히 쓸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법에서요. 출제 키워드 50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특히 이제 그나마 나온다면 중세 국어 쪽에서 뭐 향찰표기 이런 거 안 나오죠. 훈민정음 제자 원리 그리고 중세 국어 문법의 기본적인 거 나옵니다. 제자 원리는 알고 있죠. 우리 왜 요거 좋은 위치고요. 그 다음에 일단 보면 훈민정음의 초성 같은 경우에 그죠?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서 아설 순치후 가나 맛있어. 그죠? 그 다음에 이 기본자에 가획을 한 거, 획을 더한 거 그래서 키읔,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디귿, 티읕, 그리고 비읍, 피읍, 그리고 지읒, 치읒, 그리고 여린 히읗과 히읗 있고요. 그 다음에 이체자라는 거, 획을 더하기는 했지만 소리의 세기가 세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엄소리, 아음 계열의 이차자, 옌니응 있고요. 설음 계열의 이체자, 반설음 리을 있고요. 그 다음에 치음 계열의 이체자, 반치음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본뜬 발음 기관도 조심해야 되죠. 기역 니은은 혀, 그 다음에 미음은 그죠? 입, 그리고 시옷은 뭡니까? 이응은 목구멍이고요. 물론 이때 이응은 실질적으로 받침에 쓰이는 이응이게 하는 거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중성 같은 경우에 그죠? 삼재, 우주를 구성하는 기본 요소 천지인을 형상화해서 아래아, 이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초출자는 기본자 의에 아래아를 한번 결합한 거죠. 천이 양성, 땅이 음성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뭡니까? 오와 아, 그 다음에 여기서는 우와 어라는 음성 나오는 거고요. 제출자는 이러한 초출자의 아래아를 또 한 번 더한 거죠. 그래서 요와 야 그리고 유와 여 이렇게 됩니다. 이건 기본 음운이고요. 물론 이제 나머지 결합하거나 두 번 써서 나머지 초성과 중성 만들게 되는 거죠. 이거 기본 의문이에요. 그 다음에 종성은 따로 안 만들죠. 종성부용 초성이라고 해서 초성과 종성이 의문론적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종성을 따로 만들지 않고요. 종성은 초성을 다시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왜 훈민정음 창제 당시에 기본 의문은요. 초성 17, 중성 11 해가지고요. 28자가 되는 거고요. 현대국어의 기본 의문은 20넉자기 때문에 현대국어로 오면서 기본 의문 중에서 사라진 4개 이런 거 알잖아요. 그죠? 여린, 히읗, 반치음, 옌니응, 아래아 이렇게 있다라는 거 기본 의문 중에서 사라진 4개 명확하게 알아두셔야 되죠. 삐딱하게 그렸는데 제 모습 같습니다. 그죠? 네. 동그란 얼굴에 각진 얼굴에 눈, 코, 입만 딱 붙어있는 제 얼굴 같습니다. 제가 피곤해서 그래요. 지금 피곤해서. 자, 그 다음에 4번에 이제 이렇게 글자 만들었으면 문자 운용 방식 연결해야 되죠. 보세요. 이것도 용어 알아두시고 여기에 따라 쓴 거 이어쓰기, 잊어쓰기, 연서라고 하고요. 초성자 2개를 밑으로 이어쓰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비읍, 이응 밑으로 이어쓰는 거고 이런 거 우리가 이 의문 자체는 순경음 비읍이라고 얘기하죠. 얘는 기본 의문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 다음에 나란히 쓰기, 갈바 쓰기에서 병서라고도 하죠. 그래서 초성을
같은 걸 옆으로 나란히 쓰거나 다른 초성 두 개를 옆으로 나란히 쓰는 거고요. 붙여쓰기는 부서라고 해가지고요. 말 그대로 초성 옆에 아니면 초성 아래에 붙여 써야 되는 의문들을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하부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아래에 붙여 쓰는 거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붙여 쓰기는 우부서라고 해서 우리 아라든가 그다음에 이 같은 것들은 초성의 오른쪽에 붙여 쓰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쓰는 방식과 일치해요. 중세국어 주요 문법 해가지고요. 자, 성조가 있었고 이것은 뭐로 방점으로 표기되었다. 성조는 뭡니까? 음의 높낮이 고조죠. 그 다음에 이 당시에 주격조사는 이 계열만 쓰였다. 그죠? 요거 언제 뭐가 쓰였는가 억지로 외우지 않아도 되고요. 다만 가는 아직 쓰이지 않았다. 그 다음에 이렇게 쓰이는 에에, 왜, 위 같은 경우에 오늘날에는 다 단모음으로 발음하지만 당시에는 이중모음으로 발음됐고요. 그 다음에 중세국어 특유의 객치 높임 서너만 어미 그래서 삽, 그 다음에 잡 그리고 잡 같은 게 있었다라는 거죠. 그죠? 그냥 이 정도 확인하세요. 이런 거 세부적인 쓰임 물어볼 때 이 주격조사나 객치 높임 서너만 어미의 세부적인 쓰임 물어볼 때는요. 언제 어떻게 쓰였는가 조건을 보기로 주면서 문제를 내는 게 최근 학교 문법의 트렌드이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 확인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어휘 차원에서요. 그죠? 5번 보면 중세국어는 현대국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고유어가 더 많았던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이 시기의 고유어는 현대국어로 오면서 상당수가 한자어로 대치가 됩니다. 가볍게 보시면 되죠. 중세국어 문법은 출제 빈도로 책은 좀 낮고요. 다시 나오더라도 기본적인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이 정도로 보겠습니다. 자, 보죠. 훈민정음이 28 잠호체계에 들어가지 않는 거. 이거 기본 의문 얘기하는 거죠. 4번에 순경음 비읍 같은 경우는 기본 의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물론 오늘날에 쓰이지 않지만 기본 의문이 아닌 거죠. 그죠? 그 다음에 2번 국어의 역사적인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얘기하고 있고요. 1번 보죠. 그죠? 왜, 위는 소리값이 바뀌었다. 이거 맞네요. 방금 했잖아요. 당시에는 이중 모음으로 발음되었고 현대 국어에서는 단모음으로 발음되죠. 2번은 뭐가 문제인가요? 15세기 국어의 주격조사에 가와 이가 있었다. 가는 없었고요. 그 다음에 3번에 자 어리다는 나이가 적다에서 현명하지 못하다 거꾸로 되어 있죠. 어리석다에서 나이가 적다로 바뀐 거고요. 4번 같은 경우에 방점으로는 소리의 장단이 아니라 뭘 표시한 겁니까? 소리의 고저, 높낮이를 표시한 거죠. 옛날 문제기는 하고요. 옛날 문제기는 한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꼭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점검하시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스텝 3 행문고에 우리가 문법 부분은 다 끝난 겁니다. 13강부터는요. 우리 고전 시가 출제 포인트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이미 다 학습했던 거기는 한데 빠르게 정돈할 겁니다. 틈틈이 강의 봐주시고요. 문법은 일단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